트럼프 2기 시대가 오면 금방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종전이 이르겠거니 싶었는데 갈등만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실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회담이 열리게 됐는데 이렇게 회담이 열리게 된 건 지난 18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사이에 2시간 반에 걸친 전화 통화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었습니까? 예, 우선 이 전화 통화한 얘기를 하려면 그 전에 이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어떤 회담이 있었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3월 11일 날 미국 대표팀하고 우크라이나 대표팀이 30일 휴전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네네. 이때 이제 미국의 국무부 장관,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중동 특사 위트코프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들이 참석을 해서 정말 메모드급 사람들이 고위급 회담을 했죠. 이걸 통해 가지고 지상, 해상, 공중에서 30일 동안 휴전을 하자라고 합의를 했고 그때 포로 교환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푸틴 대통령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위트코프 특사가 러시아로 갑니다. 3월 13일 날.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푸틴 대통령한테 설명을 이제 해줬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도 일정 부분 인식의 공유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인식의 공유가 있고 푸틴 대통령도 인식의 공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합의 안 된 부분들은 대통령끼리 그럼 전화를 통해서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18일을 전화를 통했는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상, 해상, 공중 이런 데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휴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네. 푸틴 대통령이 조금 이제 좀 반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상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 넓은 지역에 그 누가 감시할 거냐, 감시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위반하면은 또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부분적으로 네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나온 결과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러면은 30일 동안 휴전을 하긴 하는데 주로 이 에너지하고 인프라 문제 거기에 대해서만 서로 공격하는 거 이것만 우선 휴전을 하자라고 네네. 얘기를 했고 해상에서의 휴전도 필요한데 이것은 별도의 실무팀을 꾸려가지고 우리가 회담을 한번 하자라고 이제 한 건데 그게 이제 24일 날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무래도 자산 분할과 관련된 얘기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산 분할과 관련된 것이 아무래도 영토 문제하고 우크라이나 원전 문제가 됐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뭐 한다는 내용은 안 나왔어요. 네. 어찌됐든 그때 합의된 것은 두 가지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23일 날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30일 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해상에서의 휴전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24일 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다시 협상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 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8일에 통화가 있었는데 네. 그 통화에 그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 사이의 통화 안건이 자포리자 네네. 원전이었다고 그래요. 네네. 그런데 이 자포리자 공격에 대해서 유럽이 공포에 떨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이게 이제 자산 분할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보도 내용을 보면 미국이 자포리자 원전을 이제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자포리자 원전이라고 하는 게 이렇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이게 총 15개 있어요. 그중에 이제 6기가 바로 자포리자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이제 2022년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그것을 뺏어갔어요. 그게 이제 완전히 러시아 손에 넘어갔고 그것이 이제 전부 다 이제 폐쇄가 됐죠. 그중에 이제 한 기가 그나마 운용이 됐었는데 이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냉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냉각수. 네네. 그런데 이제 그 강의 댐을 파괴를 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물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이것조차도 다 이제 폐쇄가 된 상태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를 누가 관리하느냐 하면 지금 러시아의 원자력 국영기업소죠. 네. 로사폼이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벌써 이제 한 2, 3년 이렇게 지나오니까 안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게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끔 그 원자료
발전소 그 부근에서 불도 일어나고 포탄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큰 폭발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네네. 우크라이나에서는 1986년도 4월 달에 체르노빌 참사가 생겼어요. 그 구소련에. 그렇죠. 네네. 구소련 지역인데 그게 체르노빌이라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때 원자로가 폭발해가지고 방사능이 누출이 됐는데 그 방사능 누출된 게 히로시마에서 방사능 누출된 게 이제 350배입니다. 350배. 예, 그래서 이제 2020년에 이걸 영구 폐쇄시켰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여기 6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여기에 폭발이 일어나면 이것은 뭐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 유럽,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유럽에서는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어차피 이게는 뭐 6기가 지금 가동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것을 자기가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에서 이렇게 불안에 떠는 이유는 이 원자력 발전소가 한 기당 한 950메가와트씩 이제 생산을 하는 건데 6기가 생산하니까 우크라이나 전기의 수요량이 한 4분의 1을 담당을 해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걸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이걸 자기가 운용을 하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사실상 우크라이나한테 비춰줬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가져가고 안 가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안전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알아보니까 자포리자 원전이 개전과 동시에 러시아의 주요 타깃이었고 그렇죠. 결국 러시아가 점령을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EU가 러시아에게 자포리자에서 철수하라고 촉구를 했었는데 네. 러시아는 이러한 요구를 무시를 했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종전 협상에 있어서도 자포리자 원전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배수죠. 자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차원이었거든요. 네네. 하나는 이제 영토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전체 영토의 한 2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20%를 러시아가 다 가져가도록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2014년도에 러시아가 가져갔던 동부 돈바스 지역하고 크림반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정도만 러시아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우크라이나 돌려줄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 부분이 이제 크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바로 자포리자에 있는 원전 6기에 대한 가동 문제, 운용 문제 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타결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종전 협상의 주요 변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예컨대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도 뭐 욕심을 내는 것 같고 심지어 캐나다까지 미국의 51번째 주 뭐 되게 만들겠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원전이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과연 미국이 이러한 자포리자 원전을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이제 반대는 미국은 이제 그걸 원하지만 반대하는 것은 이 원전의 원래 소유주 우크라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전은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는 자기가 지금 통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빼앗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순수하게 돌려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상 종전의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크라이나로서는 러시아에서 안 주겠다고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로서는 빼앗아 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그러면 없으니까. 힘이 네.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러시아하고 결국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왜 그러냐면 지금 러시아가 빼앗은 지역 자체가 루안스크하고 도네츠크하고 자포리자하고 헤르손 지역 크게 4개 주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자포리자주, 헤르손 주까지 다 가져가 버리면 이제 뭐 이 우크라이나가 어디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고 네네. 사실상 뭐 영토의 그냥 20%로 몽땅 다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토 문제하고 이거는 원전 문제하고 같이 관련이 되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자포리자 원전을 미국이 어떻게 운용하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한번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선 매각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제 이걸 관리를 해서 둘이서 공동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세 번째는 그냥 미국이 뺏어가는 방법이 있을 텐데 네네. 그냥 미국이 가져가는 것은 이것은 용서가 안 될 거예요. 그게 뭐 아무리 이제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국민이 이걸 누가 용인해 주겠습니까? 네. 일단 미국이 또 그걸 뺏어가면 국제사회가 미국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서로 반반씩 양보해서 관리하고 정비하고 해서 상호 운용하는 방법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거기에 이 원전 6기를 미국이 운영하면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공격을 하거나 하지는 못할 거잖아요. 네네.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그렇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러시아에 어떤 반대급부를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더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 것이 건수를 보니까 6,433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의 건수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이 러시아에 제재하는 것이 21,692건. 네네.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다 해제는 못 해준다고 하더라도 네네. 일부를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에는 그래도 협상에 할 수 있는 그 텀은 있다. 이렇게 네.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 리야드에서의 미국 우크라이나 회담 그리고 미국 러시아 회담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죠? 네, 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예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부분이 그렇게 쉽게 타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의 휴전을 하는데 30일 동안의 휴전안이 핵심이거든요. 네네. 그게 일단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중에서의 휴전이잖아요. 휴전인 듯 휴전 아닌 휴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휴전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에너지하고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냐 에너지 플러스 인프라냐 여기에 따라서 다르긴 해요. 네네. 거기 이제 인프라라고 그냥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로나 산업시설 이런 것들이 다 인프라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에너지 인프라만 아마 해당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타결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타결이 될 수 있는 것은 해상에서의 그 안전 보장, 곡물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되는데 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자포리자 원전은 이번에 타결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네네. 이 부분은 자포리자 원전에 관한 그 재산 분할뿐만이 아니고 영토 분할하고도 직접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들려서 타결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흑해 휴전도 네네.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그렇죠.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고 그 곡물 수출하는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곡물이 수출이 안 되면 우크라이나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흑해에서의 휴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크라이나의 국기를 이제 유심히 보신 분들은 우크라이나 국기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 텐데 네네. 그 우크라이나는 국기가 상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하단부는 완전히 노란색이잖아요. 그렇죠. 그 노란색이 밀이에요. 밀. 네네. 밀이고 이제 또 해바라기 네네. 예, 그거고 위에 하늘은 파란색이잖아요. 하늘. 예, 네. 하늘. 딱 그 색깔이거든요. 그만큼 네네. 이제 곡창지대 중에 곡창지대가 바로 이 우크라이나고 옛날에 히틀러가 이 모스크바로 공격을 갈 때도 우크라이나를 격려한 이유가 거기 가서 식량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네.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상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제일 이제 뭐 수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곡물 수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이게 코비드 19을 통해 가지고 공급망이 상당히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세계 식량값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이거 수출까지도 못하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7월 달에 이게 이제 지금 띠르키예 대통령이 주도가 돼가지고 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이에 협상을 했어요. 네네. 그게 이제 곡물 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이제 이 수출을 할 수 있는 이 곡물을 실은 이 민간 선박에 대해서는 공격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그때 우크라이나는 1년 동안 곡물 수출을 꽤 많이 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사실상 그때까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식량 가격 지수 이것이 고점 대비해 가지고 거의 23%까지 떨어지는 정도가 됐고 세계 식량 기구라고 있죠. 월드 푸드 프로그램. 네네. 거기에 거의 50% 정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이
그쪽으로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이것이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는 제재를 계속 가하고 있었으니까 네네. 러시아도 그러면은 곡물도 자기도 수출해야 되고 비료도 이쪽을 통해 가지고 수출해야 되는데 러시아는 곡물도 수출 못하고 비료도 수출 못하니까 나만 손해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1년 있다가 2023년 7월 달에 야 곡물 협정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수출이 제대로 이제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협상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상 서로 이익이거든요. 네. 우크라이나도 이익이고 러시아도 이익인데 대신에 그 부분은 풀어줘야 되겠죠. 러시아가 곡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비료를 수출할 수 있도록 이걸 풀어주면 양쪽에서 다 이익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한번 보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공중에서 그러니까 드론이나 미사일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 공격은 휴전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이제 확실히 휴전으로 이제 이 백악관하고 크렘린 궁에서 오늘 발표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나오겠죠. 네.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중에서 되죠. 그러면은 이제 해상에서 되죠. 네. 그다음에 넘어가는 건 지상일 거라고요. 지상. 그래서 이 두 개가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 지상에서의 휴전도 그렇게 뭐 6개월씩 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육해공에서 일단 공중과 그다음에 이제 해상 문제는 풀릴 수 있을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역시 지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휴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전이 이렇게 잠잠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교전은 오히려 격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지금 오히려 교전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발표한 거, 러시아에서 발표한 거 각각 말씀을 드리면 네네. 러시아 드론이 뭐 89대가 왔는데 그중에 57대를 격추했다. 키우 일대에서는 민간 주택에 드론이 공격해가지고 많은 사망자, 부상자가 있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을 해가지고 국유 철도 회사에서 기차표도 못 팔았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주장하는 거고요. 네네. 반대로 러시아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우크라이나에서 자국 에너지 시설을 오히려 공격했다. 그래서 크림 반도에 있는 파이프라인 컨소시엄 석유 펌프장을 공격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벨고라드 주에 있는 가스 시설을 공격을 했다. 그래서 미사일 뭐 137발이 날아왔고 뭐 드론도 50대가 왔다. 그래서 이게 벨고라드 주지사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 가스 또는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 이게 휴전하도록 돼 있는데 오히려 이걸 지금 우크라이나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해서는 이건 자작극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양쪽에서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공격은 오히려 더 심화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이 그 협상의 변수가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푸틴 대통령이 미국에다가 우크라이나에 그 군사적으로도 지원하지 말고 그다음에 정보 지원도 중단해라. 이것이 휴전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내걸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미국이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참사가 있고 난 뒤에 군사 지원과 정보 지원을 중단했잖아요. 네네. 그 과정 속에서 사실상 쿠르스크주가 탈환이 됐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사실상 준다고 봐야죠.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어떻게 보면은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한 내용을 알려주면서 정보 지원은 계속 해준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보 지원과 군사 지원을 안 해야 휴전이 된다는 거 하고 휴전이 되면 정보 지원과 군사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거 요 차이겠죠.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이 아직 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 미국은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박사님 회담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트럼프 성격상 SNS에 어떤 힌트 같은 것들을 남기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저도 보지는 못하고 좀 전에까지 네네. 확인을 했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떠벌리기 좋아하시는 분이 아직도 침묵하고 계신데 그것도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이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그 30일 휴전 이건 뭐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해상에서의 이 휴전도 이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다만 자포리자 원전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토 분할과 관련된 것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중에서의 부분 휴전 그리고 해상에서의 부분 휴전이 결국은 전체 휴전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러시아 측에다가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반면에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좀 신중한 모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온도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서두르는 편이고요. 서두른다. 예,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은 그 서두르는 그 트럼프의 마음을 역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크루스크 탈환했잖아요. 네.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도 지금 이 우크라이나 군이 밀리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은 전체적인 전황을 보면은 자기한테 유리한 거예요. 이게 빨리 휴전해가지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 있겠는가. 네네. 오히려 지금 이 시기를 이용해가지고 더 밀어붙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부활절 이전에 이게 휴전 협정 체결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서두는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서두는 편이 지는 겁니다. 네. 네, 회담 결과가 곧 발표될 것 같은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이셨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